1570년 12살 소녀 앞에 검은 마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뼈를 부러뜨려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 실수는 곧 곤장이었습니다. 어저께는 함께 웃던 여인이 다음날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순간 이 여자는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되고 맙니다. 25살이 됐을 때 한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그녀는 다음날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매일 굶주림 속에서도 그녀들은 미소 지어야 했습니다. 60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는 궁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나라 후궁 제도의 실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사회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1570년 중국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고 여성의 지위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특히 농민층 여성들은 말 그대로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이었어요. 그 시절 후궁 선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황실의 관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린 소녀들을 선별했습니다. 기준은 단순했어요. 외모, 건강 상태, 그리고 나이.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녀들이 주요 대상이었죠. 가족들에게는 은화 면대피 던져졌고 그것으로 거래는 끝이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자금성에 도착한 소녀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우선 신체 검사부터 시작됐습니다. 피부에 흠집은 없는지, 발가락은 제대로 생겼는지, 목소리는 어떤지까지 세세하게 검사받아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소녀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탈락한 소녀들은 궁녀로 배치되거나 아예 궁궐 밖으로 내쳐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족이라는 관습이었어요. 연꽃발이라고 불리는 이 기형적인 미의 기준은 소녀들의 발가락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려 만들어졌습니다.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려 천으로 단단히 감아두는 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거죠. 이 과정은 몇 주간 계속됐고 소녀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감염으로 죽는 경우도 빈번했어요. 후궁 생활의 위계 질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궁녀들이 있었고 그 위로 다붕, 상시, 상침 등의 단계가 있었어요. 황후, 다음으로는 황귀비, 귀비, 빈, 첩 순서였죠. 각 단계마다 받을 수 있는 대우와 권한이 달랐고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쟁이었거든요.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각종 업무에 시달려야 했어요. 차를 끓이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상급자들의 시중을 드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매질이나 감금이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황제나 상급 후궁 앞에서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기도 했어요. 음식 배급도 계급에 따라 차등이 있었습니다. 하급 궁녀들은 하루에 쌀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고기나 생선은 명절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궁녀들이 속출했지만 궁궐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병든 궁녀는 즉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이 유일한 출세 방법이었지만 이것 역시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 다른 후궁들의 질투와 견제를 받게 되고 받지 못하면 평생 하급 신분에 머물러야 했거든요.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유산을 시키려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최대의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위 계승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다른 후궁들은 물론이고 황후나 황태후까지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죠. 역사상 수많은 황자들이 어린 나이에 의문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살, 질식사, 낙상사고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어요. 독살 사건은 후궁에서 일상 다반사였어요. 음식에 독을 타거나 향에 독성 물질을 섞거나 화장품에 유독 성분을 넣는 방법들이 동원됐습니다. 비소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주로 사용됐는데 이런 독들은 즉시 죽이지 않고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범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궁궐 내 처벌 방식도 잔혹했어요.
곤장이라는 매질형부터 시작해서 냉궁이라는 별도 공간에 유배시키는 처벌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극형도 있었죠. 특히 반역죄로 몰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냉궁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음식도 최소한만 제공됐거든요. 후궁들 사이에 파벌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고 서로의 발목을 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어요.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황제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로는 황제의 침소에 몰래 들어가서 상대방이 사용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죠. 의료시설은 어땠을까요? 황실 의원들이 있긴 했지만 하급 후궁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어요. 전염병이 돌아도 격리 조치나 치료약 지급은 상급자들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결핵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궁궐 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교육 시스템도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소녀들에게는 궁중 예법, 한문 읽기, 자수, 음악 등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진정한 학문이나 지식 습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수하면 체벌이 따랐고 진도를 못 따라가면 더 혹독한 일에 배치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됐을까요? 25세가 넘으면 황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후궁 관리나 궁녀 교육 같은 뒷일을 맡게 되죠. 운이 좋으면 궁궐 밖으로 나가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궁궐 안에서 늙어 죽어야 했어요. 궁궐 밖 세상에 적응할 능력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성은 말 그대로 요새였거든요. 높은 성벽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밖으로 나가봤자 갈 곳이 없는 현실 때문에 탈출 성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탈출 시도가 발각되면 즉시 사형이었습니다. 도망치다 잡힌 궁녀들은 다른 궁녀들 앞에서 공개 처형당해 본보기가 됐어요. 종교적 위안을 찾는 후궁들도 많았어요. 불교나 도교의 귀의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했죠. 궁궐 안에도 작은 사당이나 불상이 있어서 몰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발각되면 미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황제의 건강을 빌거나 다른 후궁의 불행을 기원하는 것이 들키면 큰 문제가 됐습니다. 후궁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현대 심리학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을 불신하며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했거든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빈번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흥미롭게도 일부 후궁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나름의 권력을 구축했어요. 정보 수집과 인맥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궁궐 내 실세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나 황후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죠. 특히 황제의 어머니나 할머니 역할을 하는 후궁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후궁 제도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스템이었어요. 수백 명의 후궁과 궁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데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결국 백성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죠. 한 명의 황기비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일반 농민 가정의 몇 년치 생활비와 맞먹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후궁 제도가 명나라 쇠퇴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해요. 황제가 정치보다는 후궁 생활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정이 소홀해지고 부패가 만연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명나라 후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황제들이 조정에 나오지 않고 후궁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어요. 너무 예쁘면 질투를 받고 너무 못생기면 무시당했거든요. 적당히 평범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도 피해야 했어요. 둘째, 정보력이었어요. 누가 누구와 친하고 어떤 파벌이 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보는 곧 생존의 열쇠였거든요. 때로는 정보를 팔아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어요. 셋째, 적절한 거리두기였어요. 너무 친해지면 배신당할 위험이 있고 너무 멀어지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죠. 특히 같은 계급의 후궁들과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료였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 어려웠어요. 넷째, 실용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어요. 바느질, 요리, 한의학 지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워두면 언제든 쓸모가 있었거든요. 특히 의료 지식이 있으면 다른 후궁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섯째, 감정 조절 능력이었어요. 화가 나도 슬퍼도 참고 무서워도 담담한 척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 잡혔거든요. 특히 질투나 분노 같은 감정은 절대 표출하면 안 됐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처지의 궁녀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갔죠. 물론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관계였지만 그래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같은 고향 출신끼리는 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흥미롭게도 일부 후궁들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도 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었지만 개인적인 일기나 편지 형태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후에 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었죠.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의외로 교육 수준이 높은 후궁들도 있었어요. 명문가 출신이거나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운 경우에는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재능으로 황제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소양이 때로는 생존의 무기가 되었거든요. 황제가 문학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을 때는 특히 유리했어요. 후궁들의 자녀 교육도 특별했어요. 황자는 물론이고 공주들도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어머니의 지위가 낮으면 자녀들도 함께 고생해야 했어요. 궁궐 내에서도 계절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복장을 입었고 겨울에는 난방이 부족해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하급 궁녀들의 거주 공간은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연탄 중독으로 죽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음악과 춤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황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각종 공연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피리, 거문고, 북 등의 악기 연주와 함께 전통 무용도 배워야 했어요. 이런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면 황제의 총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습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명의 12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느냐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해 나갔어요.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의 축소판이었거든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1570년 명나라 후궁에서 벌어진 진실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궁궐 생활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이었죠.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